45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져 있고, 정부가 한 단위당 2원의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한 결과로 옳은 것은? 먼저 소비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균형점은 A점이고요.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요 곡선은 P는 10이니까 가격 P는 10 수준에서 수평선이 되고요. 그리고 공급 곡선은 QS는 P이니까 원점에서 출발하는 이렇게 기울기 1의 직선이 됩니다. 최초 균형점 A점에서 이제 정부가 한 단위당 2원의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만큼 수평 이동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소비자는 세금이 포함되든 안 되든 본인이 내는 가격에만 관심을 가지므로 기존과 똑같은 가격을 내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 10이 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 10에서 정부의 세금을 뺀 8의 금액을 갖게 되니까,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소비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수요 곡선의 하방 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D에서 D-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균형은 2점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시장 균형 거래량은 2점의 수직선상에 위치한 8이 되고요. 그리고 세전 가격은 10이 되고 세후 가격은 8이 됩니다. 이때 보기에서 물어본 소비자 잉여부터 생산자 잉여, 자중손실 조세 수입 등을 알아보면, 먼저 소비자 잉여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교환으로부터 얻는 이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의 높이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 부분의 면적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데, 지금 이 소비자는 지금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기 때문에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을 의미하는 수요 곡선의 높이와 실제 시장에 지불하는 금액의 높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제로가 되고요. 그래서 물품세 부과 전에도 제로고 물품세 부과 후에도 제로가 됩니다. 즉 소비자 잉여는 불변이 됩니다. 그 다음 생산자 잉여인데, 생산자 잉여는 시장에서 생산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에서 한계비용 곡선을 의미하는 공급 곡선 아래의 면적을 뺀 것이 생산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물품세가 소비자에게 부과되기 전에는 생산자는 삼각형 AC5의 생산자 잉여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품세가 부과된 이후에는 생산자는 8의 생산량을 판매하고 8의 가격을 받게 되니까 생산자 잉여는 EF5의 삼각형의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은 사다리꼴 ACFE가 되고요. 이것은 사다리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2분의 1에 윗변이 10이고 밑변이 8이고 높이가 2니까 계산을 하면 18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은 18이 되고요. 그 다음 조세 수입은 8단위에 대해서 이만큼의 물품세를 부과를 하게 되니까 사각형 BCFE가 정부가 얻는 조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각형 면적의 공식에 의해서 8 곱하기 2 해서 16이 조세 수입이 됩니다. 그 다음 자중손실은 삼각형 ABE의 면적이 됩니다. 즉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균형 생산량 수준인 10에서 줄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얻는 효용은 수요 곡선의 높이고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 곡선의 높이인데, 그 사이의 면적이 ABE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자중손실이고 삼각형 공식에 의해서 밑변 높이가 다 2니까 계산을 하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에 바로 적용을 해보면, 먼저 2번을 보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였다. 소비자 잉여는 변함이 없죠. 제로로 변함이 없으니까 틀린 보기. 3번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은 18이었죠. 그 다음 자중손실은 2원. 이것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4번 조세 수입은 20원이 아니라 16원이 증가를 했죠. 틀린 보기고요. 그 다음 보기 1번인데, 소비자 대신에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한 경우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최초의 균형은 A점인데 A점에서 균형 생산량은 10이고 균형 가격은 10이 성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한 단위당 2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를 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조세를 납부하든 납부하지 않든 자신에게 들어오는 금액에만 관심을 갖게 되니까 물품세만큼 공급 곡선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즉 2원만큼 물품세를 납부할 것을 감안해서 2원만큼 모든 생산량 수준에서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식으로 나타내면 이게 Y축의 수직 평행이동이니까 Y축에 해당하는 이 P 대신에 P-2를 대입을 해주면 위쪽으로 수평 이동하는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균형은 B점에서 달성이 되고요. 이때 균형 생산량은 8로 변하게 되고 금액은 10이 되는데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10을 받아서 정부에 2를 납부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자 손에 들어오게 되는 단위당 금액은 8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든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든 균형 상태는 동일하고요. 소비자 잉여부터 자중손실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한 경우와 동일한 값들이 도출이 됩니다. 따라서 1번의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 원점에 대해 오목한 생산가능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투입 요소, 노동 자본이 되겠죠. 그것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생산 가능한 상품들의 조합들로 구성된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제와 Y제가 있다고 할 때 그 평면에 그려진 그래프가 바로 생산가능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 생산가능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우리는 한계 변환율 또는 한계 생산 변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생산가능 곡선을 가정을 했으니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즉 원점의 반대쪽 방향으로는 볼록한 모양의 생산가능 곡선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서 생산가능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우리는 한계 변환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MRTXY는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고요.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생산변환 곡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가능 곡선, 이 선상의 점들은 이 경제가 가지고 있는 투입 요소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생산 가능한 상품들의 조합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점 A에서 A 다시점으로 이동을 할 때 Y제 생산량은 줄고 X의 생산량이 늘게 되는데, 이때 Y제 생산에 사용되던 투입 요소가 X제 생산에 투입이 되게 되고,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요소 투입량의 변화량은 제로가 됩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 식과 같게 되는데, X제를 델타 X만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게 X제 한 단위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투입 요소의 양을 의미하겠죠. 여기에 델타 X를 곱한 것이 X제 생산을 델타 X만큼 늘리기 위해서 변화하는 요소 투입량의 변화가 되고요. 마찬가지 논리로 Y제의 한계 비용에 델타 Y를 곱한 것이 Y제 생산을 델타 Y만큼 줄이기 위해서 감소하는 요소 투입량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산 가능 곡선 선상에서는 X제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 투입의 양과 Y제 생산을 감소시키면서 절감되는 요소 투입량의 합이 같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하면 한계 변환율은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Y가 MCX 나누기 MCY로 표현이 됨으로써 한계 변환율이 두 재화 사이의 한계 비용의 비율과 같게 됩니다.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의 모양에 의해서 X의 생산이 늘어날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즉 기울기의 절대값인 한계 변환율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계 변환율 체증의 법칙 또는 한계 생산 변환율 체증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경제의 생산 요소 양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한 상품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다른 재화, 여기서는 Y제가 되겠죠. Y제의 양이 점차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계 변환율 체증의 법칙을 다른 말로 한계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X축 상품 생산이 늘어나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한계 변환율 체증의 법칙.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기 때문에 X의 생산을 늘림에 따라서 기울기가 점점 더 가팔라지고 우리는 이것을 한계 변환율 체증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보기고요. 2번,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서 더 멀어진다. 기존의 생산 가능 곡선은 이 경제가 가지고 있는 투입 요소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생산 가능한 상품들의 조합인데, 기술이 향상되면 동일한 투입 요소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들의 조합이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의 바깥쪽 방향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한계 변환율 체증의 법칙이었죠.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한계 변환율이다. 정의 그대로를 서술하고 있는 보기니까 맞는 보기고요. 5번, 생산 가능 곡선 상의 점에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구성원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한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생산 가능 곡선 선상의 점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진 투입 요소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상품들의 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는 생산에서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파레토 개선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보기고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7번, 시장 수요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과 니은을 보면 네트워크 효과와 성물 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디귿 리을은 이 앞부분의 문제들 43번, 44번이었죠. 거기서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디귿부터 보면 열등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은 재화를 의미했죠. 그렇게 되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가격 방향에 따라서 반대의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대체 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소득 효과의 절대적 크기보다 크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즉,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열등제라도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게 되고, 만약 반대로 소득 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더 크다면 수요 곡선은 우상향한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했죠. 이런 재화를 기펜제라고 그랬죠. 디귿은 맞는 보기고요. 리을,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재화, 이것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재화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정상제라고 하죠. 정의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보기가 되기 때문에 리을도 맞는 보기고요. 그러면 선지를 보면 옳지 않은 것은 기역 니은이 돼서 답은 쉽게 나오는데, 이 네트워크 효과와 성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은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크게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승 효과인데, 이것은 악대차 효과 또는 밴드웨건 이펙트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더 커지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즉, 수요가 추가적인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이 효과가 시장에 존재할 경우에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그것이 추가적인 수요의 증가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 시장 수요 곡선은 편승 효과가 없을 때의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욱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최초에 E1점에서 D1이라는 시장 수요 곡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장에서 이 재화의 가격이 P1에서 P2로 하락을 한다고 할 때, 만약 편승 효과가 없었다면 그대로 이 D1 선상을 따라서 E2점으로 시장 수요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편승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요의 증가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수요 곡선 D2로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P2라는 가격에서는
E3점으로 수요가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E1점에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편승효과가 발생하면 E3점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기존의 기울기보다 이렇게 더욱 완만한 시장 수요 곡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속물효과입니다. 스납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더 작아지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즉 편승효과와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속물효과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래프로 살펴보면 이것은 수요의 증가가 추가적인 수요의 감소를 유발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요. 어떤 상품을 수요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속물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시장 수요 곡선은 속물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더욱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면 최초에 D1이라는 수요 곡선 선상에서 E1점에서 수요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화의 가격이 P1에서 P2로 하락함에 따라서 수요 곡선 선상을 따라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요의 감소가 나타나게 돼서 실제 수요 곡선은 D2로 이동하게 되고 따라서 P2의 가격 하에서 E2가 아닌 E3에서 수요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E1점과 E3점을 이은 새로운 시장 수요 곡선은 기존의 수요 곡선보다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이제 다시 보기를 보면 기억,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경우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합이다.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를 가정한 상태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없는 경우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합이 맞습니다. 소비자들은 사적재 시장에서는 동일한 가격에 직면하기 때문에 시장 수요 곡선은 모든 가격에 대해서 개별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수요를 수평으로 합했을 때 그것이 시장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편승효과나 속물효과와 같은 네트워크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면 네트워크 효과를 반영한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보기고요. 니은 상품 소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속물효과라고 한다. 편승효과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7번은 옳지 않은 것인 기억과 니은을 가지고 있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